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조금 뭐 민망한 사건이기는 한데 대학 교수가 몰카를 찍었습니다. 집에서 술 취한 여자가 잠들었는데 그걸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들춰가면서 찍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었어요. 자기를 찍는 것을 알고 나서 휴대폰을 뺏어서 갖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 대학 교수인데 이 소지자는 또는 보관자는 이 피해자였던 거죠. 근데 휴대폰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피해자를 찍은 휴대폰은 한 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휴대폰에 대해서도 경찰이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나 영상이 찍힌 것을 파일을 찾아보니 그 안에 1년 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얹어서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는 전부 다 유죄 판결을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이게 2014년 사건이거든요. 2014년에 그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피해자가 촬영된 그 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 효력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벌금 300만 원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의 또 다른 휴대폰, 여기에는 1년 전에 이 대학 교수가 또 다른 여자들을 찍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대법원으로 가져간 거고 검찰도 항소를 하고 이 피고인도 항소를 했는데 항소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두 번째 휴대폰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거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의 사건에 대한 판례인데요. 쟁점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핵심 쟁점을 한 두세 가지로 간추리면 이겁니다. 본인이 제출한 피의자 본인이 제출한 임의 제출 증거물이 아니고 제3자가 제출한 거예요. 그럼 제3자가 우선은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기 이 부분은 쟁점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3자가 증거물을 제출을 했을 때 형사소송법상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추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고 압수 목록, 전자정부 상세 목록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냥 형사소송법 조항 한두 개에 불과하고 이런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판례는 임의 제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첫 판례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보통 이제 소부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4명씩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소부에서 심사를 해서 판결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이와 같은 판례가 없는 쟁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거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 소수 의견도 다 판결문에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 판례는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이에요.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따질 것도 없이 위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5년 7월 16일자 판례가 있습니다. 2011모 1839 전원합의체 판례인데요. 이 판례가 임의 제출말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전자정보 매체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했을 경우에 적용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쟁점,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되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해야 되고 그리고 피압수자가 임의 제출한 사람이 그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 제3자일 경우에 더더군다나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한 사람이 압수당한 사람이 어떤 파일만 선별해서 추출하세요라고 범위를 지정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전체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판례거든요.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집행한 경우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 판례의 취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해서는 이 같은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어거지를 부릴 수가 있었고 1심, 2심, 하급심 판사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판례가 나온 거고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전자정보 매체를,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그러니까 피의자 소유의 물건일 경우에 제3자가 제출한 경우에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 자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한다. 그리고 정보 저장 매체를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을 할 경우에 탐색한다. 탐색을 하면 막 뒤지는 거죠. 포렌식을 하고 그리고 복제를 한다. 이 디지털 파일은 복제 후 옮기는 것이 가능할 뿐이지 이거를 누군가가 이 파일 있는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카피 이런 종이 문서나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제하고 출력을 한다. 출력한다라는 것은 그 파일을 추출해서 목록을 만들고 증거물로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다. 그리고 압수한 전자목록,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연찮게 또 다른 별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어. 그 내가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 말고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네?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경우에는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임의제출 받았으니까 뭐 형사소송법에 따로 명확히 명문화된 규정 없어. 그냥 다 임의제출한 거니까 우리가 맘대로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해도 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해놓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찾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압수하겠노라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미 증거는 추출을 했어. 수집을 했어. 이 경우에 사후에 영장 받았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 애초에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쭉 한 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정경심 교수 사건 뭐 다른 거 제쳐놓고 강사유계실 PC에 국한해서 일단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일전에 여러분한테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경우에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조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가공을 했을 뿐이고요.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웠다 뿐이고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출자가 소유자인가? 소유자면 적법한 임의제출입니다. 근데 소유자 아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경심 교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no. 그러면 두 번째 제출자가 점유자이냐. 내가 소지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통과했다고 치자고요. 점유자라고 치자고요. 그럼 소유자의 법익 침해가 예상되는가? 소유자의 법익 침해가 예상되죠. 사생활 비밀 그리고 재산권 이런 법익 침해가 예상이 됩니다. 법익 침해가 예상이 되니까 yes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그 PC 소유자 정경심 교수의 동의를 얻었느냐? 동의는 무슨 동의를 얻어요? 통지도 안 했는데 통지조차도 안 했고 동의조차 얻지 않았고 참여권도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no. 이거는 명백하죠. 제출자가 점유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 다투고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또는 참여권을 보장했는지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했는지 이거는 명백합니다. 노죠. 그럼 4번 위법한 임의 제출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띄웠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참여자께서 2번 위법한 임의 제출이라고 투표를 해주셨고 나머지 대부분이 4번 위법한 임의 제출이라고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볼 소지는 뭐냐? 제출자가 점유자이냐 여부인데 지금 여러분께 오늘 있었던 대법원의 선고는 제출자가 점유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소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피해당한 파일이 저장돼 있는 휴대폰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인데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과연 그런가? 이 강사교실 PC를 임의 제출한 사람은 2명입니다.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그리고 교양학부 조교입니다. 행정지원처장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다만 그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자일 뿐이에요. 이 관리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위법하다라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조교인데 조교가 과연 본인의 자발적인 임의성을 가지고 제출을 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보관자에 해당이 됐느냐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그 조교에게 이 PC 좀 갖고 있어 하고 맡긴 적이 없습니다. 강사 휴게실이라는 공용 공간에 교수들이 본인이 안 쓰려던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거나 보관하고 있던 장소예요. 다만 그 안에 있는 그 시설과 그 안에 있는 학교 재산, 재물들에 대해서는 이 조교가 소지자 또는 보관자, 관리자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 교수들이 쓰던 운동기구도 있고요. 본인의 책이나 자료도 있고 PC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어디 장식하는 데 쓰는 물건도 있고 이렇게 수북하게 다 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관리를 맡긴 적이 없는데 단순히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지자나 보관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앞서서 하나 나옵니다. 이 사건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제출자가 점유자이냐. 근데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고 근데 검찰은 점유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유자라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통지를 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피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 임의 제출자, 피압수자, 조교에게조차도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열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5개월이 지나서야 이 조교에게 일부를 파일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이메일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대법원 이 판례를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1심보다는 두께가 많이 얇죠? 이 판결문에 있는 몇몇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항소심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임의로 제출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에서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전자정보의 증거 사용에 관해서도 전자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강사휴게실 PC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절차가 전자정보 주체인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또는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의 오늘 선고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소심 판례 잘못된 거죠. 자, 또 다른 대목 보시면 수사기관의 압수는 제106조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한 법원의 압수와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가능한 반면에 제218조에 의한 218조는 바로 임의 제출에 의한 영장 없이 압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류물이거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재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영장에 의한 것과 임의 제출에 의한 것. 근데 대법원은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식만 다르다. 점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강제 수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오늘 대법원의 선고 요지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계속 보죠.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는 경우에까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땡!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강사유기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땡! 다 틀렸어요. 이거 누더기예요. 이 항소심 판결문. 제출자가 제출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 목록 교부의 의미가 크지 않다. 땡.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임의 제출자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땡. 누더기 판결문 됐습니다. 이거 이제. 그 정보를 탐색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록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의 위반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보의 주체 또는 압수수색 관련자들이 입게 되는 권리나 법익 침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땡. 누더기예요. 이 판결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이 이 강사유기실 PC와 관련한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서 판시해 놓은 내용들이 오늘 대법원의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다 뒤집히게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강사유기실 PC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고 그 안에서 제출된 파일들은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야 한다. 왜? 첫 판례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근데 전원합의체에서 그 판결에 직접적으로 대입 가능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원합의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소부에서 결정을 해도 돼요. 이와 같은 판례를 전원 일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적용해서 강사유기실 PC 그나마도 오늘 선고한 대목을 넘어서는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다뤄지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다 다뤄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증거 능력 없다라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김경록 PB를 통해서 임의 제출받았던 자택 하드디스크. 이 자택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참여권 보장 안 했고요.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다투는 쟁점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주권도 있고 계좌 거래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PC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증거 능력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래서 소부에서도 선고가 가능한 수준의 판례가 오늘 처음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정경심 교수 사건에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똑같은 쟁점이 있어요.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 14개 혐의, 15개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 한 11개, 12개 혐의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경심 교수도 함께 피고인이에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기소된 혐의 중에 정경심 교수하고 함께 기소된 혐의도 있고요. 아들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미 별도로 재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로 별도로 또 기소가 돼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같은 재판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똑같이 이걸 쟁점으로 다루게 돼요. 다만 매우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가 다 곧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고 해당되는 부분 외에도 별도의 또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증거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된다란다면 이 부분은 뒤집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증거들이 나왔던 또는 나왔다고 검찰이 제출한 이 PC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제가 왜
나왔다는이 아니고 나왔다고 검찰이 제출한이라고 표현을 바꿨냐면요. 이 PC는 오염됐을 가능성, 원본하고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원본 동일성 매우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왜? 검찰이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나 또는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어요. 통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누구도 제3자 객관성을 갖는 제3자가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만 이 봉인을 뜯고요. 해시값 추출하고 파일 추출하고 이랬어요. 근데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은 변조 가능성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거고, 그 변조가 됐다라는 것을 피고인 측이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변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검찰이,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제하고 참여를 시키고 해시값을 산출하고 이런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절차는 수사기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왜?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니까. 이것이 오염되지 않았다,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니까. 그런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훼손됐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훼손됐다, 오염됐다, 변조됐다, 이것을 피고인 측이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그 컴퓨터나 모든 디바이스들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해도 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피고인 측이 어떻게 이걸 입증합니까? 불가능하죠, 애시당초. 그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봉인과 해시값 산출, 참여 이런 절차를 지키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 대검에서 감찰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은 대변인 공용폰에 대해서는 제출한 사람이 현 사용자가 참여 안 하겠다, 참관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영상으로 녹화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포렌식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놨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 영상이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이 증거가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다, 증거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의 PC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싹 무시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법원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뿐만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그리고 12월 10일에 있을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이 대법원의 오늘 선고 내용만 대입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95%로 높아졌다.